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녁이라네요. 이게 요즘 하여튼 이상해요, 제가. 또 약도 먹어야 되는지 하여튼 이상해.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가? 제가 목사님께 받은 주제가 자녀 연령별, 세대별 자녀 이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해에 대해서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딱 얘기를 듣고 한마디 드렸습니다. 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시다시피 애가 셋이잖아요, 그죠? 네, 첫째는 작년에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 들어갔고, 둘째, 모르셨구나. 여러분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커요. 그래서 첫째는 대학 들어갔고, 둘째가 이제 올해 고3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여기서 이제 태어난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메이드 인 US고요. 셋째도 US입니다. 울산. 그래갖고, 저희는 셋 다 메이드 인 US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 교수 임용이 될 때, 어떤 교수님이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을 배웠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뭘 느끼냐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는 거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자라면서 애하고 소통하는 거, 그래도 진짜 돌아보면,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그래도 얘기는 많이 한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사춘기 자녀들, 또 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자녀 양육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애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학교 교사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짧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아이들하고 미나가 고3 되기 전에, 첫째가 고3 되기 전에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갔습니다. 너 고3 되면 우리 어디도 못 간다.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가면 네가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가자. 그래서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2년 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만 해도 가운데 있는 첫째가 서열 1위였는데 지금 서열 1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선아입니다. 왜 서열 1위인지 아십니까? 사춘기에서. 사춘기예요. 얘네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 짐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말하다가 가끔 욕하는데 짐승들은 욕하다가 가끔 말하는 애들입니다. 애들이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2년 전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막내가 엄마 옆에 있는 애가 막내거든요. 얘가 키가 제일 큽니다. 지금은 엄마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상해. 하여튼 학교 갔다 오면 소리 지르고 자꾸 이러고 하여튼 이상해. 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동물원에 동물 같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춘기가 되니까 언니들도 피해요. 게다가 선아가 등치가 이게 키가 제일 크니까 얘가 서열 1위였다가 한 달 전부로 서열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1위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어요. 갱년기가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붙으면 갱년기가 이기더라고. 사춘기가 깨갱하더라고. 난 그건 처음 봤어요. 애들 미나 사춘기, 유나 사춘기 겪을 때도 사춘기 얘네 막 무섭고 막 그랬는데 선아도 막내도 무서웠는데 엄마가 갱년기가 오니까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갱년기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조금 일찍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결혼해서 만약 애를 낳을 거다 그럼 일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늦게 하면 애를 늦게 낳잖아요. 애의 사춘기하고 엄마의 갱년기가 겹친 그 집안은 끝장입니다. 누가 끝장일까요? 제가 지금 끝장당하고 있어요. 예. 이따가 저녁 얘기하는 게 저녁 못 얻어먹을까봐 지금 저기 집에 가면.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쉽지 않죠.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조금 얘기하면 갈린스키라는 사람은요,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단계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훈육하는 시기는 미취학 연령대까지예요. 청소년기 자녀가 되면 청소년기 요 아이들은 친구, 수평적인 우정의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사춘기 때 자녀와 부모가 충돌하느냐? 엄마나 아빠는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가 권위가 있죠. 근데 그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화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윽박지르면 해요. 그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윽박질러도 안 돼요. 사춘기가 되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논리로도 안 돼요. 그죠? 일단 미나 지날 때 보니까, 사춘기 때 보니까 힘도 저보다 세더라고. 우이시에서 한 번 했더니 딱 막는 거야. 힘도 세. 그리고 얘기를 해도 논리도 지가 맞아. 네, 지 논리가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아이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부모는 별로 없고 다 권사님들만 계셔갖고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손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세요. 그냥 이게 참 쉽지 않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문제를 낼 텐데 부모 입학고사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영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이게 라떼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죠? 영어 사전에는 라떼는 말이다예요. 자, 이거가 부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부모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라떼 is horse. 이게 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꼰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녀는 그 얘기를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대화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 잘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엄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마 때나 그렇지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라는 단어와 꼰대가 말씀하시기라는 이 단어가 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권위의 간극도 있고 이해의 간극도 있고 세대의 간극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자녀와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웃겨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좋아한다. 버릇이 나쁘고 권위를 비난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요즘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라든지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사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사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사춘기 짓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남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고 치고. 그죠? 이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 수천 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세대를 보면 나는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에 빠진다. 고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그래서 파피루스 이거를 한번 보니까 여기 이런 기록이 있대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신문을 하나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엄마에 대한 생각인데, 애가 4살 때는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줄 알아, 이거예요. 근데 45살쯤 되면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사람이 80살 되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16살짜리 사춘기는 엄마에 대한 딸의 생각이 어떨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맨날 들으셨죠? 그죠? 엄마 아무것도 몰라. 네. 대화가 어려운 거죠. 자녀와 대화하고 교집합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대화라는 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화죠. 그런데 애들은 그걸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간극이 있는 거죠. 엄마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고 좋은 얘기 하는 거고, 특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애들한테 좋은 얘기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할 때, 우리 손주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예. 자녀하고 대화할 때 2가지의 그리드를 잘 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통제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애정,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적절하게 사랑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 자녀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에 할 때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통제하라, 이 얘기예요. 감정은 잘 수용해 줘야 돼. 애가 왜 이런 짓을 했고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은 잘 수용해 주고 받아주되, 공감해 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정과 통제라고 하는 2가지 그리드를 가지고, 이 축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손주를 양육할 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통제는 잘 안 하고 사랑만 하잖아, 그죠? 이것도 문제예요. 부모들은,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통제는 많이 하고 애정은 또 많이 얻고, 옛날에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4가지의 대화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감정 코칭형 대화는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많이 하고 통제도 적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사랑도 많이 해주되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컨트롤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해주고, 대화할 때 감정 코칭형,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요, 권위 있는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어요. 이건 뭐냐? 통제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제가 볼 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상에 보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못해요. 저도 보면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애정 표현의 방식을 애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뼈대 있는 집안에 자랐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뼈대 있는 집안에 자라보니까 장손이야. 저도 외아들의 장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정의 표현 방식을 잘 못하고, 대신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통제는 많이 하는. 그러다 보면 이런 형은요, 억압형의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대화라든지 규범적인,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따 시간이 있을 때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첫째에게 부모가 하는 대화의 방식이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의 출생 순서별로도 애들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높은 통제는 많이 하지만 애정은 별로 없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의 부모입니다. 그와 반대가 있습니다. 애정은 많이 하는데 통제를 별로 안 하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 왼쪽에 위에 있는 과잉 대화형인데, 여기는 비맞춰주기. 요즘 부모들이 많이 있죠. 외동들 많이 두고 있고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사랑은 많이 하는데 적절한 통제를 안 해. 이러면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애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모를 떠나면 다른 사람한테 규제도 받고 뭐 싫은 소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대화할 때도 그렇게 되면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도 적절히 해야 돼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도 해줘야 되는 거고, 비맞추기식의 대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재의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요, 밑에 보면 통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는, 이상한 부모죠. 통제도 별로 안 하고 사랑도 별로 안 하는 방이명 부모가 바로 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대화, 별로 자녀하고 소통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었죠. 무관심한 부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냥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잘 사랑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잘 통제해야 된다. 대화할 때도 무조건 다 허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랑과 통제를 섞어야 된다. 큰딸이 미나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밖에서 외박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딪혔죠. 안 된다. 딸이니까. 저도 얘가 이제 컸으니까 뭐 그냥 외박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 때문에 외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품 안의 자식처럼, 애가 크면 조금 자유를 더 부여하고 통제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이 항상 강압적이고 통제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부딪혔죠. 집 나가겠다. 나가라. 나가라. 그러나 용돈은 없다. 죄송합니다. 계속 부딪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아빠의 목표는 건강하게 너를 독립시켜 주는 거다. 너를 뭐 통제하고 싶은 마음 없다. 적절하게 건강하게 너를 독립시켜 주는 게 내 목표다. 근데 여러분, 통제와 사랑을 적절하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녀와 대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하고 대화, 소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조금 더 한 3% 포함하면 90% 가까이가 저는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도 지금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청소년부 혹은 청년부까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엄마의 대화, 아빠의 대화 방식, 선생님이 대화하는 거, 선생님과 대화하는 거, 신앙교육 받는 거, 이런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애들의 대화도 안 먹혀요. 말도 안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은 우리 손주 데리고 있을 동안에 이 아이하고 적절한 대화의 방식, 소통의 방식, 사랑과 통제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까. 그래야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품 안에 있는 동안 부모가, 그리고 교회를 보면 교회학교 교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느냐. 양육하는 건 대부분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소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애들이 2번에 걸쳐서 교회를 이탈합니다. 언제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이탈하고요. 그보다 더 많이 이탈하는 비율이 언제냐?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이탈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상위 25%를 조사해봤더니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족이 일주일에 5번, 이게 미국의 통계인데, 가족이 일주일 동안 5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함께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미국이기 때문에 저녁을 쳤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삼시세끼를 놓고 볼 거예요. 7, 3, 21, 21끼 중에 한 12번 정도 자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자란 애들은요,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안 떠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식사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죠. 대화하는 거죠. 자기가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와 함께 나누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절하게 사랑도 해주고 적절하게 조언도 통제도 해주고, 그러면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했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가 뭐냐? 가족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섬기는 경험이 있었던 아이. 섬기는 거, 지역사회 가서 부모랑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부모랑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된다는 거죠. 함께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중에 가정에서 신앙활동 뭐라도 한 사람. 예를 들면 가정예배를 했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지 매주 나눠주잖아요. 가정예배를 했거나, 아니면 교리 공부를 집에서 했거나, 부모님하고 신앙적인 소통을 하거나, 뭐래도 가정에서 부모와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다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그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네 번째, 자녀가 사역 현장에서 책임 맡아본 경험이 있었던 아이.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찬양팀을 한다든지, 무슨 회장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안 되면 줄반장이라도 한다든지, 뭐래도 책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다섯 번째, 부모 이외에 한 명 이상의 신앙적인 멘토. 그게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 한 명 이상의 부모 이외에 멘토가 있었던 아이들은요,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 중에 빨갛게 표시해놓은 세 가지가 가정 요인이고, 뒤에 있는 두 가지가 교회 요인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다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감정을 읽고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무엇인가 성장해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엄마랑 소통과 아빠랑 소통 중에 누구랑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엄마가 더 중요할까요? 아빠가 더 중요할까요? 엄마다. 아빠다.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예. 누가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합니다. 아빠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상수, 아빠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하면 된다? 예? 아빠만 잘하면 돼요. 엄마가 못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잘해. 그러니까 아빠가 변수야. 아빠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 엄마로부터는요, 인성도 그렇고 공감도 그렇고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아요. 아빠로부터는,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는 인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아요. 할아버지나 아빠는요, 가치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엄마는요, 정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빠는 기준을 보여주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엄마, 아빠 다 중요한데, 우리 엄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중요한데, 아빠가 더 중요하다. 왜요? 아빠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엔 누가 없다? 아빠가 없다. 여기 보니까요, 엄마랑은 관계가 다 좋아요. 근데 아빠랑도 좋은 애들은 나중에 자녀가 종교적인 헌신도가 56%인데, 엄마랑은 좋은데 아빠랑은 안 좋아. 그럼 36%로 뚝 떨어져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출석률인데, 엄마는 그냥 기본값이 다 출석해요. 잘 나와. 엄마는 할 거 없어. 근데 엄마는 잘 나오는데 아빠가 안 다닐 경우 성인 된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이 39%, 엄마 다니고 아빠가 불규칙적으로 다녀 62%, 양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출석해.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와. 그러면요 74%로 올라가요. 부모랑 자녀와, 특히 아빠가 자녀와 어떻게 잘 소통하고 이 아이를 받아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5년 했거든요. 5년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이 도대체 뭘까를 마지막 학기쯤에 내가 5년 동안 공부했는데 한 장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기독교 신앙교육이란 게 뭐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 또 특히 교학기 교사나 부모들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밑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보통 전인적인 존재를 어떻게 부르냐? 지정의가 통합된 존재를 전인적 존재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갖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뛰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목표는 이 3가지가 통합된 아이들이 되도록 기르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인간 발달 단계상 유치부라든지 영아부라든지 아이들은요,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밑에 있는 요 단계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중간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의가 통합이 안 돼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설교를 들어도 예수를 아는 것과 열정이 생기는 것과 살아내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통합이 잘 안 돼. 그러다가 신앙교육을 쭉 받다 보면 두 번째 단계, 체계적인 신앙의 단계가 되는데, 요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정의가 조금 통합되는 부분이 있죠. 요게 진짜 신앙이에요. 요게 진짜 신앙인데,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요 겹쳐지는 부분이, 요게 중간 단계 신앙인이에요. 3번째 단계는요, 이게 어느 정도 상당 부분만이 이렇게 겹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대한 요만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계가 뭐냐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정의가 통합된 요 단계를, 최고의 확신적인 신앙의 단계를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단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도원 가갖고 기도 많이 하고 와갖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는 1단계였다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고 또 선생님과 신앙적 대화를 하고 가정의 신앙교육을 받으면 2단계로 갔다가 3단계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건 3단계여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2단계로 떨어질 수 있어요. 2단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또 잘 못 사네, 내가 많이 힘드네. 그럼 1단계 신앙이 될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해. 구원은 어떻게 안 되지만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일컬어서 신학에서는요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왔다 갔다 해. 자, 애들이 1단계에서 2단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부모와 교사들입니다. 선생님하고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느냐, 신앙적으로 적절하게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또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못하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적절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체계적이고 확신적인 신앙의 단계로 애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 제가 보니까 자녀라든지 연령별로 소통을 하려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영유아 유치부,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 영유아 유치부,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의 발달상의 키워드는 뭐냐? 애착입니다. attachment. 이 아이들하고 애착이 뭐냐면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와 친밀한 심리적 관계를 맺는 걸 일컬어서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 우리 손주가 됐든 우리 반 아이 유치부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미취학 아이들을 양육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은 뭐 조부모들은 오면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면 돼. 심리적 애착. 그래서 여러분 요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 교학교 오면 교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요. 예를 들어 주일학교를 예를 치면 유치부에 왔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반겨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도 나를 반겨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유치부 왔는데 선생님이 2부 순서 준비하느냐고 바빠. 그래서 얘 오자마자 안녕 해놓고서 막 바빠 분주해. 그러면 얘는요 하나님도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라고 이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이긴 한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 미취학 시기는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무조건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보 우리 애기 나면 당신이든 나든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미취학기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fully 온전히 가정주부가 됐든 내가 돌보든 내가 직장을 안 다니든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를 무조건 데리고 있자. 그래서 당신이 직장 안 갔으면 좋겠다. 애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원래부터 직장 다닐 생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잘못 얘기한 거지 내가 미쳤지.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애착이 그러니까 대화도 그래요. 대화도 애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신앙적인 발달의 특징이 딱 이러니까 무조건 이 아이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들의 특징이 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적인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랬구나. 애가 얘기하면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그래야 돼요. 아내가 무슨 얘기 되든 아 그랬구나.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유치부 자녀라고 생각하고 배우자하고 대화하시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그랬어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애가 심리적인 부모와 애착, 심리적 친근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대화가 그렇게 돼야 된다. 놀이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에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인지라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다음에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싫어. 안 돼, 싫어.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듣는 소리예요. 하지 마, 안 돼, 싫어. 그러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부모와 함께 잘 이야기하면서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포용해줘. 이게 애착 형성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챗GPT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더라고요. 첫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꾸중은 짧게 해라. 칭찬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주고 꾸중은 짧게. 둘째, 대화할 때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라.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 불러 앉혀놓고서 부모가 명확하게 눈을 보고 이야기. 제가 왜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지는 이따가 중고등부 자녀를 둔 그 부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 유치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건건이 대응하지 말고 작은 사고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건건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는 조금 마음의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잘못된 행동은 대신 지적을 하되 그 감정은 보듬어줘라.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큰 원칙이 그거예요.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교정해줘라. 이거는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단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면 좋다. 지금 권사님들 별 관심 없으시죠? 둘째, 유초등부는요 키워드가 활동이에요. 이 아이들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 아이들은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초등부인데 설교 때야 뭐 가만히 앉아있지만 유초등부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성경 공부 때.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아빠가 목사거나. 그러지 않고는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프면 그냥 병든 닭처럼 가만히 있겠죠. 또 아빠가 목사님이면 이따가 끝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잘 듣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키워드가 활동이에요. 대화도 활동적으로, 소통도 활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활동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요 특히 논리적인 사고가 이때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요. 신앙 이야기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배웁니다. 신앙적으로 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링 이걸 통해서 애들이 배우는 시기고요.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요, 대화할 때 주입식보다는 소통하는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론은 그런데 이게 되나요, 어디? 화나잖아, 그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애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비교하는 대화, 그죠? 다른 아이하고, 야, 옆집에 누구는 뭐, 학원 가서 1등 맞아왔대. 너는 뭐냐, 무슨 뭐냐, 왜 그래? 이런 거. 우리 집에서 지금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녹화되고 있구나. 집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 비교하는 거, 이거 안 돼. 예. 남은 그렇고 누구는 100점 맞았다고 그러는데 너는 뭐하고 앉아있니? 예. 격려를 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예. 활동적인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면이에요. 요 시기의 키워드는 에릭슨에 의하면 키워드가 근면이야. 애가 빨빨거리고 열심히 막 다니고, 그래서 그 근면을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 예, 격려해주고 치열업해주고. 자, 요거 챗GPT가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은 하되 감정은 수용하라.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유초등부 아이들 자녀 뒀을 때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가져와서 쏟아붓지 마라.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죠? 뭐 하나 잘못했으면 특히 부모들 중에 엄마가 대부분 그래. 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는 원래 그래. 그러면 이게요, 기가 확 꺾이는 거죠.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이런 성향이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거 잘못해서 요거만 지적받으면 억셉터블한데 오케이, 뭐 그래, 내가 받아들여. 근데 그거 가지고 옛날 얘기까지 하는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그죠? 하지 말라. 또 하나, 이 아이의 비밀 하나쯤은 모른 척해도 좋다. 예. 속속들이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다음에도 말을 한다. 부모가 대부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 부모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다음번에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왜 부모랑 이야기 안 하냐 하면 엄마는 아빠는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일방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청소년부는요, 키워드가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를 형성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요때는요,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또 합리적인 과학적인 대화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돼야 돼요. 그야말로 대화라는 걸 해야 돼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돼요. 진짜 이 시기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친구나 SNS의 영향이 정말 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 사춘기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요때. 그래서 부모는 애가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경청을 해줘야 되고 비난보다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한 건 맞지만 무작정 비난만 하지 말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화를 하거든요. 청소년기 때는요, 사춘기 때 막 돌아다녀요. 예, 사춘기 하면서 부모랑 대화도 안 하고 뭐 일탈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사춘기의 당연한 특징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 용어로 버티기라고 얘기해요. 버티기. 청소년 사역자는 그냥 버티면 돼요. 교회학교 교사는 버티면 돼요. 그럼 얘네는 헷갈렸다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처음부터 너무나 얘가 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무조건 이 껌껌이 얘한테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원래 사춘기는 그런 시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닌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 나하고 다르다. 이거는 GPT가 가르쳐 준 거고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청소년 자녀와 대화할 때 첫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둘째, 유치부 애들은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자녀들은, 청소년 자녀들은 눈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예배 하자, 나와라. 이렇게. 애들이요, 어렸을 때는 가정예배 하자 그러면은 뭐 눈 보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저희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가정예배 소리만 나와도 짜증을 내. 근데 가정예배를 하자라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때 걔가 짜증내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상해서 설교가 안 돼. 그래서 터득했어요. 눈을 안 보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남의 집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의를 갖추게 돼 있어요. 상처를 잘 안 받아. 네. 셋째, 가급적이면 자녀가 기분 좋을 때 몰아뒀다가, 아까 첫 번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됐잖아요. 그때 하지 마시고 그때는 텐션이 있을 때예요. 애가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지만 이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분 나쁠 때 확 쏴버려요. 그럼 애도 기분 나쁘죠. 그럼 큰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기분 좋을 때를 잘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부는요,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녀를 다 청년들 이렇게 출가시킨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청년부는 발달의 키워드가 독립과 관계예요. 이 아이들은 독립된 존재예요, 이제는. 그리고 독립해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관계를 새로 맺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 독립과 관계. 요게 요 시기의 발달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요때 대화도 그렇고 부모가 심리적으로도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독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독립을 못해.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부모랑 심리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고부 갈등이에요. 그죠? 엄마 입장에서 내 아들 여전히 심리적인 독립이 안 돼 있어. 며느리가 그러니까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죠. 요즘은 장서 갈등. 그래서 딸에 대해서 친정 부모가 독립을 못해. 그러니까 사위랑 장모랑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컸으면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즘 그거 아까 느끼고 있다 그랬잖아요. 청소년기까지 그냥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또 어느 정도 왔는데 이게 잘 안 돼. 쥐도 독립된 개체고. 그러니까 독립,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원리할 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떠남이 먼저죠. 그 떠남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발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독립과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고요. 삶과 진로에 대한, 또 연애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또 신앙과 현실에 대한 간극들이 이렇게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대화의 방식이 동등한 대화자로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언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부모가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올감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아들이 결혼했는데도 아들 집에 와서 아들 몸을 닦아주고 있어. 독립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분명 대화도 그런 식일 거예요. 5살짜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할 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비판보다는 신뢰,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소통법은 그냥 그랬구나. 애가 출가한 자녀가 혹은 독립된 자녀와 대화를 하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언을 얘가 이렇게 듣고 싶을 때, 즉 자기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야, 너 좀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너 무슨 일 있지? 무슨 일 있지? 이것보다 애가 자기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때는 애가 들어요. 근데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면 또 간섭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시기는요, 부모가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인 거죠. 저도 이 시기에 아이를 두고 있으니까 배우는 시기입니다. 저도 막 시행착오를 막 하고 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는 이미 지나간 시기니까 첫째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둘째는 조금 허용이 돼. 셋째는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화도 그냥 그래요. 점점점 셋째로 갈수록 되게 유연해지고 막 그래.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지금 청년기인데 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 요즘 미나가 요즘 이제 학교에서 좀 제가 친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상심이 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얘기해줄까 말까 뭐 이런 마음. 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 예. 저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일부러 저녁 먹고 밖에 좀 왔다 갔다 하자. 그러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때 이야기하고, 얘가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친구 관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이렇게,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또 하나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며 지켜봐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애들보다 앞서가지 말고, 한 단계 뒤에서 조언하는 방식. 자, 요게 이제 하고요. 마지막은 뭐 뒤에 이제 3분의 2가 남았지만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부모, 손주와 어떻게 소통할까? 유치부 자녀를 둔 손주를 둔 부모,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는 대화 방법이 사실은 칭찬과 포용이나 이런 감정 표현을 아주 풍부하게. 아까 제가 요 시기는 애들이 애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해주고 과할 정도로 표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요 시기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신앙적 개념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중에 크면서도 진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애착의 관계를 하나님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근엄하고 엄격한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친밀하게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초등부에 손주를 둔 분들은요, 조부모가 대화를 할 때 추억 이야기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땐 이랬고, 너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야, 너 3살 때 할머니랑 같이 어디 갔던 거 기억나지? 할아버지랑 뭐 이런 거 했던 거. 추억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이 시기에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간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가 추석하고 설 때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할머니가 시골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계속 들려줘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랑 같이 교회 갔던 얘기, 또 힘들게 농사를 졌지만 어렵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이런 얘기를 손주들한테 들려줘요. 애들이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막내는 할머니 오면 지금도 또 그 얘기 해달라 그래요. 제가 중학생인데도, 그러니까 짐승인데도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애들이 미취학일 때 신앙적 경험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신앙적 경험을 많이 해셔야 돼요. 그냥 용돈만 주고 끝내고 그러지 마시고. 청소년부 손주를 둔 조부모는 조언보다는 경청. 이 시기는 되게 헷갈리는 시기잖아요. 자아정체감 형성 시기니까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힘들었겠구나, 많이 힘들지, 포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 큰애 둘 있는데 유나가 지금 둘째가 고3이잖아요. 가끔 통화하면 할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 말만 해요. 그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전화해서 할머니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네 생각이 많이 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할머니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 요즘 무슨 일 있니? 묻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일은 있죠, 당연히. 그죠? 무슨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숨 쉬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인데, 그죠? 예. 할머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말 한마디만으로도 요 시기 아이들은 위로를 받아. 청년기, 대등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냐면 이 아이도 독립된 개체고 독립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딱 29분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는데 아마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녀의 또 이제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자녀와 손주의 출생 순서에 따라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단계별로도 다 달라요. 획일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유치부 자녀나 손주일 경우는 애착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통제보단 물론 행동은 통제해야 되겠지만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유초등부 애들은 활동을 같이 많이 해주자.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는 같이 대화하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이 형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자. 청년들, 자녀들, 손주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같이 잘 이야기하자. 그래야 갈등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소통하시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